안녕하세요. 깊은홍달입니다. 중국 역사문화교실. 오늘은 천년의 고도 실크로드의 성지 시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시안을 다녀왔었는데요. 우선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펼치자마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0년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선전을 보고, 1000년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베이징을 보고, 3000년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시안을 보라. 또한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네요. 바야흐로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매진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글로벌 리더라는 중국의 지위는 그들에게 오래된 미래다. 중국은 세계의 정점에 있던 찬란한 과거를 미래 자원으로 동원한다. 중국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중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무시 못할 나라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의 태도는 무엇인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래된 미래, 즉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기억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취임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국정구호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고자 내놓은 전략이 바로 1대1로이다. 그 중심지 각축에서 두드러진 도시가 바로 시안이다. 중국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1대1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덩어리로 경제권으로 묶고자 하는 기획인데요. 그랬을 때 이것은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를 다시 한번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실크로드라고 하는 경제 전략에서 또한 중국의 새로운 자기 위치 매김, 자리매김 안에서 시안은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죠. 왜냐하면 시안은 바로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안은 우리말로 읽으면 섬서라고도 하고요. 협서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샨시 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국의 정중간입니다. 그러나 서안이라고 불렸던 것은 왜 그러냐면 중국의 중심지가 역사를 보면 서쪽에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북경이 된 이후 서안은 원래 이름, 옛 이름인 장안이 서안, 서쪽을 안정시킨다라는 이름의 서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오래도록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물이 뒤섞인 공간이었죠. 그래서 섬서역사박물관에 가면 서안을 대표하는 실크로드의 다양한 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실크로드를 지도 위에 표기한 건데요. 파란 선이 해상 실크로드겠고요. 붉은 선이 육상 실크로드겠습니다. 물론 이 선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특히 저쪽 오늘날 네팔 지역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실크로드 선은 아주 소수만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서쪽에서 긴 사막과 초원을 건넌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시안에 아주 많이 몰려들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들의 후예가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회민가라고 시안에 가면 있는데요. 이때 회민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간자체로 회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백성 민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회민,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회족이라고도 합니다. 회족은 이 당시 약 1000여 년 전에부터 실크로드를 따라온 저쪽 이슬람교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회민가에서 이들이 주로 파는 것이 이 그림은 양꼬치인데요. 양꼬치를 이렇게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예, 요 밑에도 잘못됐네요. 예, 회민가의 벅적지컬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되게 많죠. 언제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흰 모자를 쓴 사람들이 중국의 무슬림, 회민 또는 회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흔적을 실크로드 흔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먹거리죠. 이거는 삥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과 좀 가깝지만 오른쪽 위편에 있는 빵들은 좀 다르죠.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낭이라고 인도 음식점에서 먹으셨던 것과 좀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우리가 먹기에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질기기도 한 그런 빵입니다. 밀가루가 먼저 들어왔고 빵에 어떤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빵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 이 음식들이 먼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낳았습니다. 파오모라고 불리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소고기나 양고기 탕에 우리 같은 경우라면 설렁탕 같은데 소고기 탕이잖아요, 이게요. 거기에 밥을 넣어 먹겠지만 이 사람들은 밥 대신 뭘 넣어 먹냐면 이렇게 삥을 아까 보았던 그 딱딱한 빵을 잘라 넣었습니다. 그렇게 먹기도 하는 독특한 음식이 탄생하기도 했어요. 한편 회족 식당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족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는 이슬람 사원의 그림이 또 오른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무슬림 문자가 쓰여져 있죠. 아랍 문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안을 여행하는 시안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낯선 것은 중동에만 있을 것 같은 이러한 그림이나 문자가 시안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무슬림을 알기도 전에 중동을 알기도 훨씬 전에 천여 년 전에 이곳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예고요. 그들이 먹거리가 좀 문제가 되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한 이렇게 식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안에 보면 청진사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청진사라고 쓰여져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 청진사 예배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여행팀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에 잘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낡은 건물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1000년이 넘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때 지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지니까요. 아주 오래된 사원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무슬림 사원입니다. 청진은 무슬림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청진사에서 사람들을 만났던 건데요. 이분은 청진사에 있는 분입니다. 예, 당나라 때에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는 이야기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친구들에게 여행을 함께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 이란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원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서양에서 넘어온 서양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네요. 예, 중동에서 넘어온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건너와서 정착한 사람의 후예가 회족입니다. 회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당시에 청진사를 방문했을 때 회족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앞에 있는 두 아이가 회족 아이입니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선물도 주고받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슬림이라고 하면 중동 사람만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에는 이미 1000년 이상 된 무슬림들이 있고요. 아주 오래도록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서북 쪽에 마씨는 무슬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하면 대단히 공격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때로는 테러리스트가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헐리우드 혹은 미국 문화의 영향이겠죠. 그러나 중국의 무슬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상당히 경건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사진에 안 나왔는데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숙성 짱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히 멉니다. 그곳에서 여기를 방문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름 성지를 방문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만나서 친구를 잠깐 사귀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었습니다. 서안이나 혹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무슬림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자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모자가 색깔이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흰색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검은색을 쓰기도 하고요. 색깔이 여러 있기도 합니다. 뭐 녹색 계열, 붉은색 계열, 노란색 계열 등등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자세히 물어보질 못했네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저렇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수건의 모양, 색깔 등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성들의 수건은 그렇게까지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모자를 쓴 사람이나 수건을 두른 사람이 있다면 무슬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무슬림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이 서역과 일찌감치부터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무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한나라 무제 때 한 무제는 한 장수를 시켜서 서역 정벌을 시킵니다. 그가 바로 곽거병이었고 그 정벌의 이유는 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출토된 유물입니다. 섬서 역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말의 모습을 황금으로 구현한 유물이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마답흉노라고 하는 석상입니다. 곽거병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혁혁한 무공을 세우는데요. 흉노족을 상당히 크게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근심거리였던 흉노족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뿌리를 뽑지는 못했죠. 그러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답흉노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상은 아래에 지금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흉노입니다. 말이 흉노를 짓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곽거병의 기병이 흉노를 무찔렀다는 상징인 거죠. 곽거병 무덤 앞에 있는 상입니다. 오른쪽은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날 조형물이죠. 흉노족을 세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서쪽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이제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서쪽과의 무역이 많아집니다. 실크로드가 점점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오면 이러한 유물이 생깁니다. 당삼체라고 하죠. 말이나 낙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말 혹은 낙타를 이용해서 실크로드를 오가며 다양한 물건을 팔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유물 하면 떠올리는 것과는 좀 다른 이상한 우리에게 좀 낯선 유물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서역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크로드는 상인들만 오간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자은사죠. 잘못했습니다. 대보은사는 남경에 있는데요. 헷갈렸네요. 대자은사라고 하는 서안에 있는 이 절이 있고요. 이 절은 누구로 유명하냐면 현장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은 서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갔던 스님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삼장법사가 이 현장 스님입니다. 이 현장 스님은 서역으로 갈 때 실크로드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저쪽 서역에 가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을 돌아와서 불경을 번역하는데요.
그가 머물렀던 절이 바로 시안에 있는 대자은사입니다. 절이 아주 크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기념하는 탑이 현장상 저 뒤에 보이는데요. 대한탑이라고 있습니다. 선에 가면 한 번쯤 꼭 들려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장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우리에겐 삼장법사, 서유기의 인물로도 유명하지만 또한 뭐로 유명하냐면 반야심경을 번역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글은 반야심경을 옮겨 적은 건데요. 이것은 대한탑 바로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는 표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제아제 발해아제라든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 반야심경에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대한탑 보러 가시면 한 번쯤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대한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절 경내가 아주 넓고 탑이 아주 높아서요. 아주 멋지고 옛스러운 풍이 잘 풍겨납니다. 특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원소절 그 대보름이었죠.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법회를 하는 바람에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시안은 이런 실크로드의 교류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섯 도읍지 이야기의 책을 참고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아테네, 카이로와 더불어 세계 4대 고도로 꼽히는 시안은 역대 가장 많은 왕조가 도읍한 곳이기도 하다. 서주, 진, 한은 물론 수, 당 등 13개 왕조가 이곳에 도읍했다. 이들 왕조가 시안을 수도로 삼았던 기간을 합산하면 1129년에 달하니 그야말로 시안은 천년 고도다. 10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도시, 수도라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무엇보다 진시황의 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진시황릉 병마용을 방문하기 위해 시안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왼쪽은 그 진시황릉 박물관 앞에 있는 진시황의 석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 입구고요. 이 입구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병마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병마용은 병사들과 말들이 용, 토용, 즉 흑인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수많은 병사들과 말들을 볼 수 있죠. 병마용 사진은 너무 유명한 바람에 여기에 첨부하진 않았고요. 도리어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병마용 박물관 옆에 있었던 다양한 유물들이었습니다. 한나라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유물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처럼 옛날 사람들이 무덤에 묻었던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인형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병마용의 섬세함도 놀랍지만 저는 옛사람들의 이런 어떤 순박함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잘 나타나 있진 않은데요. 상당히 뭐랄까요, 깊고도 의미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1000년이 넘어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병마용은 이런 다양한 유물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인형들 유물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유물이 있기도 하죠. 바로 청동 마차입니다. 이 마차는 복원품인데요. 그 당시 진시황 시대에 어떠한 유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마차를 몰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유물이죠. 사람이 많아서 사진이 많이 찍지는 못했습니다. 진시황 병마용에 가면 한 번쯤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시안은 이처럼 천년의 고도기 때문에 진시황릉을 비롯한 제국의 유물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한편 도시 자체에 이 곳이 중요한 성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시안 성벽이 그것이죠. 시안 성벽을 설명하기 전에 시안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높은 건축물을 이야기하겠는데요. 바로 종루와 고루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종루고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의 종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누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 커다란 누각이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가깝게, 하나는 멀게. 멀게 있는 것이 고루, 즉 북을 보관한 누각입니다. 그래서 종과 북, 이 두 건물이 시안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종루는 영어로는 벨타워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시안 성벽에도 갔었는데요. 시안 성벽은 물론 당나라 때부터 시안에 성이 있었지만 장안성이라고 하죠. 그 이전 진시황 때도 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을 저희들이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명나라 때 만든 것입니다. 명나라 때 복원한 성들을 지금까지 볼 수 있는데 성이 아주 크고 그리고 성벽 위에 올라가면 길이 아주 넓어서요. 아주 볼거리가 됩니다.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진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차가 몇 대 다닐 정도가 되죠. 이 성이 시안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편 시안은 이러한 어떤 제국의 흔적 그리고 옛 성의 흔적도 있지만 또 다른 역사로 중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책의 한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우리 삶도 역사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되돌리고픈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1936년 12월 12일 장제스에게는 이날이야말로 바로 그런 순간일 것이다. 시안 시내에 총성이 울려 퍼지던 새벽, 시안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화청지에서도 총성이 울렸다. 바로 시안 사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12월 12일은 쿠데타가 일어난 날인데요. 중국 역사에도 12월 12일 하나의 중요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동북군 군벌이었던 장쉐량, 우리 말로는 장학량이라고도 하죠. 그가 장제스에게 반역을 든 겁니다. 그래서 장제스를 구금하고요. 하나의 요구를 하죠. 그 요구는 뭐였냐면 공산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당시 장제스는 일본과의 전쟁보다는 공산당을 먼저 토벌한 뒤에 일본을 상대하길 바랬는데 그것을 장학량의 요구 때문에 이 쿠데타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시안에 보면 그래서 이 기념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장학량 장군 공관이라고 되어 있죠. 장학량이 머물렀던 건물입니다. 한편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똑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시안사변 기념관. 바로 시안사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시안 여행에서 이곳도 방문했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웠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국 사람들이 이 장쉐량, 장학량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왼쪽에 보면 1928년 11월 어린 모습의 장학량입니다. 그는 시안 사변을 일으키고 국민당, 즉 장제스와 공산당의 연합을 마련한 뒤 구금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집에 가택에 연금돼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한참 이 사람이 나이가 호호 할아버지가 된 이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말년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도 이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장학량이 공산당 책임자 주은래와 비롯해서 장제스의 아내 맞을 겁니다. 아이고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한 명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겁니다. 당시 장제스는 그
그 반대를 했었고요. 국공합작, 즉 공산당과 함께 힘을 합치는 걸 반대했었고요. 공산당 측에서는 워낙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장학량이래요. 장제스, 즉 국민당 세력과 합하는 것을 상당히 바랬습니다. 한편 장학량은 자신의 근거지 동북 지역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인지 항일 투쟁, 즉 일본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상당히 중시 여겼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장제스가 그 마음이 없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남경에서 넘어온 장제스 측근들이 장제스를 설득하죠. 결국 극적으로 시안 사변은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의 힘을 합쳐 일본을 대항하는 나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거의 세력이 보잘것없었던 공산당이 재기할 수 있게 되었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국공합작 이후 10년이 조금 넘어서요.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저런 라이가 시안에 온 며칠 뒤 장제스 부인 맞네요. 숭메이링, 우리말로는 송미령이라고도 합니다. 숭메이링도 비행기를 타고 시안으로 왔다. 그리고 12월 25일 아까 사건이 12월 12일에 있었으니까 두 주가 채 못된 12월 25일 장제스는 비행기를 타고 시안을 떠나 이튿날 무사히 난징에 도착했다. 내전 중지를 구두로만 약속했을 뿐 내전 중지라고 하는 건 공산당과의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전 중지를 구두로만 약속했을 뿐 그 어떤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은 채였다. 아무튼 시안 사변을 계기로 공산당은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렇게 역사는 재밌게 흘러가고요. 그런 다양한 역사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 곳이 시안입니다. 실크로드의 흔적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한편 중국에 손꼽히는 제국의 흔적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다 못다한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귀비의 온천, 휴양지였던 화청지가 그렇고요. 대당 부용원이라고 당나라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커다란 공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저도 미처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지 못했고요. 혹여 다음 제가 시안에 가게 된다면 그런 곳에 있는 사진들이나 자료도 함께 가져와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저는 이 장학량 공관, 이 시안사변 기념관을 갔던 것도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안 가기 전에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하는 당시 공산당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죠. 한편 제가 시안을 떠나서 바로 다음 가는 곳이 난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난징에 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저는 깊은농단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에서 일하고 있고요. 독립연구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전 길잡이로 다양한 고전을 소개하고 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여행을 기획하고 가이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중국에 관한 좋은 배움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